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공식화된 가운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은 초선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딴 실언으로 논란이 된 여당 지도부 징계론도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군사 정찰 위성도 쏘아 올릴 걸로 보입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군사적 의미 짚어보고 또 우리나라가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개발 중인 초고성능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일어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 이어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공식적으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사가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엔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폴 럭헤머라 주한 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팬 현상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식겠지만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이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보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의 무기 지원 압박에도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 전면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침략을 당한 나라를 수호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계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 당사자들과의 관계, 정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타이완 해역과 관련해선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사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남북 관계, 북핵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와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에는 단순히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런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등 동맹국들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핵 대응을 위해 나토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본이 가입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확장 억제의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들의 갑작스러운 남북회담 발표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쇼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를 포함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열사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돈에 의한 매수로 위협받고 있다는 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군으로 알려진 남모 씨 일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천에서만 700명이 넘고 1000채 이상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벌써 3명이나 발생해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재난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다 숨진 피해자의 집 앞에 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제 새벽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이 살던 집 앞입니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에는 여러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체납됐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하겠다는 예고장도 붙어 있고요. 아래는 더는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메모지도 붙어 있습니다. 현관 앞에는 흰 꽃다발도 놓여 추모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그제 새벽 30대 여성이 숨진 곳입니다. 여성은 전세 보증금이 기준보다 1,000만 원 높아 최우선 보증금을 변제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숨진 여성을 포함해 지난 2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60세대 세입자 전부가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자 어제는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세 조작이 횡행하고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허술한 제도 탓에 전세 사기가 이뤄졌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네, 아파트가 통째로 넘어갈 정도라고 하니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파악된 피해자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집계한 피해자만 7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550억 원이 넘는데요.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에서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1,5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 씨는 딸까지 바지 임대인으로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형 전세 사기 일당이 전국에 여럿 있지만 유독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로 남 씨 일당의 범행 수법이 지적됩니다. 앞서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1,100여 채를 보유했던 빌라왕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를 범행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선 집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도록 조작해 차액을 나눠 가졌는데요.
별도로 빚을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1순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빌라왕이 체납한 국세채권도 선순위로 잡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왕은 별명처럼 계속해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미 금융기관에 금저당이 잡힌 상태라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고 경매에서 전세금을 되돌려받기도 매우 어렵고 그 결과 당장 쫓겨날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가 유독 남씨 피해자들 사이에 많은 겁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 단위로 결성된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과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제권을 공공이 찾으려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특별법을 통한 구제 없이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주거 안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입니다. 또 대책위는 비슷한 피해를 막으려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아 깡통주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세대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경매 중단부터 금융기관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고 이후 대책은 특별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일들이라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의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가 제3자의 임의 채권을 매각한 경우엔 매각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세 사기 TF를 구성하고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뒷북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 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에서 2%대의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 동안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고 대출 액수는 총 9억 원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주거 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 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로 대출 이자와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에서 2.1%를 2년 동안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살에서 39살 사이 청년이 월세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죠.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과 또 초선 의원들도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에 이어서 또 초선 의원들도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냈다고요? 네, 초선 의원들은 당이 위기인 만큼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돈봉투 의혹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 현역 의원 40명이 모인 민주당 내 최다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도 성명서에서 송 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도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귀국을 미루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마찬가지로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친문계 인사모임 민주주의 4.0도 세미나를 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도부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이 녹취록에 담겼다며 누명은 해명하고 잘못은 사죄하라며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귀국하라고 송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귀국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송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엮어 이심 송심이라며 민주당의 현 주소가 이렇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해 귀국은 물론 정치 탄압 수사라는 주장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매수 행위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표를 매수한 행위는 용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간 이렇게 이 쌓아온 이런 선거의 공정성, 이런 이 공명선거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네,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돈봉투 의혹을 차비 수준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네, 사선으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우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거센 비판의 정 의원은 오늘 SNS에서 국민께 부끄럽다는 진의와 달리 실언을 했다며 사과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은 과거의 기준보다는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을 맞추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 국민의힘 전주여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사과 하루 만에 딴소리만 나온다면서 전당대회 게이트를 폄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진행됐는데 여야 갈등도 있었다고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자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법안심사 소위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직회부된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위에 넘겼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당리 당략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직회부에 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둔 국민의힘에선 소위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곧 검찰에 불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만간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불법 자금 9,400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국회의원과 지역 상황실장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 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른다고 발뺌한 이 대표에게 실망한 게 주된 이유로 전해졌는데 유 전 본부장의 변심은 결국 이 대표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에도 유 전 본부장처럼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주요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 개에 이르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이 전 부총장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선 이 전 부총장이 10억 뒷돈 수사를 받을 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에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이 무성해지자 이 전 부총장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차근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회장이 이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로 예고해온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달까지 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를 해왔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딸 김주애도 동행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지시해서 정찰위성 발사는 여러 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보유에 대해 절대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고 철저히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단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 환경과 영토 완성을 수용하고 인민의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핵 항공모함과 핵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전략 장비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개하며 남한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또 전쟁 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인데 지난해 12월부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왔습니다. 네, 정찰위성 발사 시점이 언제일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 이제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날씨나 풍속, 풍향 등 기상 조건만 충족되면 이달 안에 발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나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성은 완성됐지만 이에 맞는 발사체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실패의 부담감을 고려해서 발사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서해위성 발사장을 포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존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어느 시점에 북한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서 군사 정찰 위성까지 곧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고 네네. 현지 지도했잖아요. 예. 근데 그 국가우주개발국 로고를 보니까 NADA, 미국의 나사와 아주 비슷한 로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NADA는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네. Administ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를 따서 이제 나다로 돼 있고요. 예. 뭐 나사는 이제 우리가 워낙 잘 아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을 저렇게 정오하면서도 예. 굉장히 나사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어제 여기에 참관하면서 그 딸 주애를 또 네네. 동행했더라고요. 네네.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주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뭐 있다고 꼭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세습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보고요. 예. 첫째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이제 오림무중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김주애의 나이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주애가 뭐 저기 2013년생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정말 저 초등학교 4학년의 몸집 정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몸집인가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들거든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아래로 다 인민복을 입었잖아요. 네, 네. 그 지난해에는 항공 점퍼 같은 걸 입고 시찰을 했는데 좀 달라진 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얀 패딩 입었을 때는 예.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서 뭐 숙녀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굳혀주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선전선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앞서 사진에서 잠깐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 뭐 처리를 해서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네. 수일 내에 발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네네. 이거 원래 예고됐던 거라면서요? 예, 이게 이제 원래는 그 2021년도 제8차 당 대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12월 18일 날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서 발사를 했잖아요. 예. 고도가 한 500km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지역하고 인천 지역하고 화상이 굉장히 화도가 좀 화질이 떨어졌어요. 화질이 떨어진 거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어요. 예. 국내외적으로. 이 정도의 화상도 가지고 예. 이걸 무슨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느냐. 네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 다음날 발끈해가지고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담화를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지금 최종 연습하는 건데 최종 연습하는 자리에 그렇게 고화질에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탑재할 이유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고요. 아, 그랬군요. 지금 예. 보이고 있는 저겁니다. 저게 이제 화상도 한 20m 정도 되니까요. 저 해상도가 20m.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구글보다도 못한 수준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4월 중에 정찰 위성 제1호를 발사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데요. 날짜가 이제 어떻게 선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왜 언제쯤 그러냐면 발사할 것 같습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제 2021년도 제8차 당대회에서 이 계획된 대로 가면서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이런 로드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볼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제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은 곧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이 뭐가 있겠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월 25일인데 그날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창설한 기념일이에요. 예. 그 기념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4월 26,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날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그런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발사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요.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이 2009년도에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발사체에 대한 등록, 거기에도 가입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반드시 두 군데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한 군데가 이카오,
그 한 군데가 이제 IMO라고 하는데 이카오는 민간 비행기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 통보를 해줘야 되고 IMO는 수많은 배들이 이제 대양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보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이카오와 IMO에서 각각 이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각 배, 항공기 여기다 다 전파를 하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이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어디쯤 제1단, 어디쯤 제2단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뭐 타겟하는 날이 25일, 26일, 27일이면 한 2, 3일 내요. 2, 3일 정도 지나면 이걸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앞서 위성 사진 보여드렸던 게 네네. 작년 12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넉 달 정도가 지난 건데 네. 지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북한의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요, 이제 천상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진체 기술인데요. 추진체 기술은 지금 북한이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18형을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고도는 얼마까지 올라가세요? 많이 올라간 거는 6,000km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그런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의 문제예요. 통상 인공위성은 액체 연료를 많이 쓰고 한국도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썼잖아요. 인공위성 발사할 때. 그러면은 북한이 여태껏까지는 지금까지는요. 1998년도 대포동 발사해서부터 2016년도 소위 말하는 광명성 4호 발사할 때까지 6번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액체 연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액체 연료를 쓸지 고체 연료를 쓸지 두 개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액체 연료는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고체 연료도 며칠 전에 북한이 화성 18형을 발사하면서 그것이 화성 17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이 화성 18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체 연료도 이미 이제 개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작년도 12월 15일 날 개발된 이게 140톤 포스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 17형은 두 쌍인데 이거는 80톤 포스 2개 붙었으니까 160톤 포스잖아요. 비슷해요. 그 정도 능력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러면은 탑재해야 될 인공위성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통신을 목적으로 하느냐, 기상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불 예방이니 환경 오염이니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형의 변화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물체의 변화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찰 이런 목적으로 하느냐 그에서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기로 돼 있는 것은 군사 정찰 위성이잖아요.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이제 이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찰 위성의 목적이잖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공개한 것은 해상도 20m입니다. 20m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정찰 위성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정찰 위성 정도는 통상 고도 500에서 600km 정도에서 운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고도를 200km에서 300km로 낮춥니다. 낮춰서 어떤 특정 지점을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cm. 그러니까 윤곽을 이렇게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얼굴 윤곽. 이쁜 우리 앵커님 윤곽도 다 알아내듯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북한이 지난 12월 18일 날 발사한 것은 해상도 20m였지만 그때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최종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썼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번에 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것을 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검증된 것이 없다. 만일에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북한이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으면 아마 해상도가 있는 것을 공개할 겁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이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 사실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그 기술을 봤을 때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했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과연 정찰 위성이 찍어낼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연속적으로 다각 배치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또 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또 쏜다는 거죠. 예. 사실상 정찰 위성이 한 기가 운용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를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정찰 위성이 촘촘히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 표적에 대한 모든 것이 리스트업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뭐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죠. 그때마다 바뀐 것을. 그만큼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표적들을 좀 더 리스트업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고 뭐 이게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도 기껏 해봤자 이제 뭐 고정 간첩이나 또는 난파 간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휴민트적인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상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해서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은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정찰위성 쏘잖아요. 예. 정찰위성 쏘고 내년에도 정찰위성 몇 기를 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주 초소형 위성을 쏘아서 아마 촘촘하게 우리 한반도 지역 전체를 이렇게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아마 북한도 그런 쪽에서 보면 뭐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 위성 쏘아 올리고 그 목적이 또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여러 대를 다 쏘아 올리는 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보 같은 유출 문제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우주 강국들이잖아요. 우주 강국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쏟다고 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뭐 중국과 러시아가 쏟다고 해서 미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정찰 위성을 쏘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그리고 더 촘촘히 북한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 대응 관련해서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이게 뭘까요? 초고성능 무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트라넷을 이용하거나 뭐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전기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전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정전탄 또는 뭐 섬유탄 이런 건데 이것이 전기줄에 탁 걸리게 되면 완전히 정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연결된 구간마다 이제 서로 달리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EMP탄이라고 맨날 이제 북한만 EMP탄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만 한국도 EMP탄 이제 계속 개발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EMP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EMP탄이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탄입니다. 이 전자기파를 이용한 탄을 터뜨리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상공에서 터뜨리느냐 그 성능이 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르지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전자기는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핵무기가 없지만 거의 핵무기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고폭 뭐라고 할까요? 로켓탄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뭐 다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무5라고 이게 이제 아마 탄두 무게가 10KT 정도, 톤 정도 될 거예요. 10톤. 이제 뭐 핵무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해군에서도 북한만 지금 그 핵무인 공격 잠수정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핵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이 물속에서 핵 어뢰처럼 공격할 수 있는 잠수정 그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잘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우리도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공중 그리고 바다에서 또 바다 밑에서 또 하늘에서 어떻게 이게 대응할 건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나라도 초고성능 무기로 대응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군사당국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네네. 발언이 나왔는데 네. 발언 수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 SCM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게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다. 한국이든 먼 미국이든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는 건 뭐예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미 간에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그다음에 그 미사일, 재래식, 비핵 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장 억제의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미핵 전략 자산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뭐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굳이 뭐 한국식 핵 공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이밍을 해버리면 그 뒤에 조금 더 세게 뭐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핵 공유를 하는 그렇게 할 때는 네이밍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 이게 한국식 핵 공유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핵 공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토 핵 공유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토는 지금 그 미국의 이 전술 핵무기가 한 150기가 독일, 이태리 뭐 이런 5나라 6개 기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핵 기획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같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 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임박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 원숭이 도창,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지난 7일 이후 국내 감염으로 추정 환자는 13명으로 또 누적 환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이 피부 병변증의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각각 17번, 18번째 환자로 확진됐다며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서 최근 확진된 13명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고위험 시설 또는 모바일 앱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 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가 3명, 경남 2명, 경북과 대구, 전남이 각 1명씩이고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은 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5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일 전보다 각각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오늘은 봄이 아닌 초여름 풍경입니다.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면서 아이들도 계곡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까지 올랐고요. 경기도 안성은 29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륙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하늘이 맑게 개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20도, 춘천 22도로 중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하루 만에 누그러지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 30도, 경주 31도까지 올라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다소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공식화됐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은 초선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국을 촉구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이 된 여당 지도부 징계론도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